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요사이 간간히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지만 그 덕에 제법 선선한 느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세찬 바람이 불면서 이곳 자카르타에서 멀리 보고로 지역의 산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요즘의 자카르타의 날씨가 딱 그런 날씨인 듯합니다. 더욱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겠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상승세를 지속하며 11월 21일에는 미 달러당 11,705 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이는 11,660 루피아로 마감했던 20일에 이어 이틀 연속 올해 최고치를 갱신하는 수치였습니다. 원화는 11월 21일 미 달러당 1,061.5원 그리고 100루피아당 9.1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루피아 대 원화 환율의 경우 장중 9.06원까지 떨어지는 등 루피아화의 약세와는 상반된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화는 연일 가치 상승, 즉 환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고 추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의 관측입니다. 최근 원화 강세는 20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그리고 우수한 재정 건전성 덕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회복이 더딘 외환 보유고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11월 21일 8.59%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거침없이 상승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하여 걱정스러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1월 21일 4,326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9% 하락했습니다. 거래량의 경우 1일 5조 루피아 이상을 보이던 전주와는 달리 11월 21일 제외하고는 4조 루피아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의 대외 부채는 증가 속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단기 외채 비중은 높아졌다고 합니다. 9월 말 현재 대외 부채는 미 달러 기준 2,500억 불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8월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8.8%였던 것에 비하면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것인데요. 이는 경기 저하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용면에서는 민간 부분에 의한 1년 미만의 단기 외채가 471억 불로 19.2%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이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2년 3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요인에 따른 갑작스런 외화 자금의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정에 비유하자면 소득이 줄었음에도 쓸 곳을 줄일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늘려 생활하고 있는데 일수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구스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주 목요일 주요 은행가들과 함께한 포럼에서 내년도 대출 증가율을 15에서 17%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22%보다 크게 축소된 수치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대출 심사 시 규제를 강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요 은행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 BCA 은행의 경우 내년도 증가 목표를 13.5에서 15%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영은행인 만디리 은행의 경우 중앙은행과 비슷한 15에서 19%의 성장률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120개의 은행이 영업 중에 있고 8월 말 현재 대출 자산은 2,680억 불, GDP 대비 30%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금융 비중에 있어 은행 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중앙은행과 주요 시중은행에서 내년도 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낮게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이고 화폐의 유동성이 떨어지게 돼서 물가의 상승이 억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기업체 임직원 여러분께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하셔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신용평가 회사인 피치는 인도네시아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치사는 신용등급을 AAA에서 D까지 총 22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위 10개 등급을 투자 가능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BBB-는 그중 가장 아래의 등급입니다. 피치는 2014년 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실질 GDP 성장률을 5.3%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해외 자금의 조정, 소비자 신뢰 축소, 원자재 부문의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올해 추정하였던 5.5%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입니다. 한편 피치는 정부가 내놓은 6%의 GDP 성장률 목표에 대하여 2년 3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이려는 노력과는 상반된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피치는 같은 등급에 속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 당국에서 지나치게 성장형 정책을 밀어붙이거나 국내외 충격 요인이 지속될 경우에는 BBB-의 등급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칭찬보다는 위험할지 모른다는 단서 조항에 좀 더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신종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서부자바 북가시 지역에 거주하던 31세 여성 1명이 지난주 고열과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H5N1 조류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되었는데 의료진이 손을 써보기도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애완용 새 또는 거주지 인근에 산재한 10여 곳의 양계장과 그녀가 자주 다니던 500m 거리의 식료품 시장 등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H5N1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의 변종으로 고병원성 조류 독감을 일으키며 사람을 비롯한 다른 동물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09년과 2010년에 유행했던 조류 독감인 H1N1과 비교했을 때 감염률은 낮지만 치사율이 60%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당국에서는 혹시나 감염률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새로운 변종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신은 없고 치료제로 타미플루와 릴렌자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로 생활이 불편해지셔도 안 되겠지만 언제나 위생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택시 회사인 블루버드가 연내 기업 공개를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향을 선회해서 기업 공개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버드 그룹의 노니 뿌르노모 대표이사는 기업 공개는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전략적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기업 공개 쪽으로 급하게 달려가진 않을 겁니다. 예쁜 소녀에게는 달려드는 이들이 많게 마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룹은 블루버드의 지분 중 20% 미만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블루버드 그룹은 물류, 부동산, 자산관리 부문의 사업체도 보유하고 있지만 블루버드 택시 회사가 전체 매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 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는 것보다 매단에서 가져오는 물류 비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야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는지요? 요즘도 자격 없는 이가 무언가를 할 때 쓰이기도 하는데 예전엔 무면허 치과 진료소를 주로 일컫던 단어입니다. 인도네시아 길거리를 걷다 보면 작은 가게 같은 곳에 큼지막한 치아 그림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곳들이 대부분 무면허 치과 진료소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위생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의 의료 행위로 인한
여러 폐해가 일어나자 정부는 2011년 이를 전면 금지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무면허 시술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서 해당 금지 조치를 중단토록 했습니다. 즉, 무면허 시술자들도 일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초 치과 정규 교육시설이 설립된 게 1928년인데 이보다 훨씬 이전인 1800년대부터 치과 시술이 가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특정 시술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무면허 시술자들 중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이도 있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는 이는 극히 적을 것이며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이 부족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면허 시술자들은 스케일링 한 번에 5만 루피아, 한화로 약 4,500원 정도, 치아 교정은 150만 루피아, 한화로 약 14만 원 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면허가 있는 정규 치과 대비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의 비용입니다. 또한 정식 치과 의사가 3만 5천 명 정도인데 반하여 이들 무면허 시술업자 수는 약 7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접근성도 높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오게 될지 눈여겨볼 대목인 듯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2014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한 번 더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나은행과 인도네시아 외환은행은 오는 11월 28일 목요일 인도네시아의 스타급 이코노미스트인 다나몬 은행의 안톤 구나원 박사와 하나금융경영연구원의 연구원들을 초청해서 물리아 호텔에서 2014년 경제전망 세미나를 가집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것과 같이 오전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고객을 그리고 오후엔 한국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경제를 한번 정리하시고 내년도 사업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